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대 라는 영화입니다. 친구인가? 키리시마라는 애가 우리 친구였어? 잠깐만. 동아리를 그만둔답니다. 네, 일본 영화고요. 대충 개요에 대해서 스미스가 설명을 해주시죠. 야, 우리 소개는 안 해요? 우리 소개? 많이 아실 거야 이제. 아, 그렇지. 내 목소리만 들어도 봐. 이젠 아실 거야.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의 시놉시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아리인 대구부 동아리의 캡틴인 키리시마가 동아리를 그만두고 사라진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술렁이게 되죠. 모두의 아이돌이었던 키리시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학생들에게 일대 혼란을 가져옵니다. 키리시마의 친구들, 여자친구, 기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 이런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물고 물리면서 파국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동아리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영화죠. 아,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뷰티 인사이드 뮤직 쇼케이스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때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배우 누구 나오는 거지? 뭐 한효주 나오고 김대명 씨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항공주에 나왔었던 천우희 씨, 천우희 씨를 만났는데 그날에는 제가 사인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생겨서 이제 받으려고 딱 갔었는데, 그때는 못 받았다가 이틀 뒤에 일이 생겨가지고 강남 모처에 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30초간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초나? 30초. 와. 아, 그러니까 사인 이제 하는 도중에, 아, 저희가 영화계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농담 섞인 말로도 그냥 얘기를 했죠. 저희가 2시간은 필요 없다. 1시간만 무보수로 한 번만 출연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해드리겠다. 항공주 할 때도 나머지 친구들이 정말 논리적인 거 잘 이야기해주고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가긴 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그 사람인데 한 번만 그러니까 메이저 오브 메이저 아니요,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안 되겠냐. 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섭외를 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만났는데 우리 얘기를 한번 꺼냈다. 한 번 꺼냈는데 한 번 정도 생각은 없겠느냐, 한 번 정도는 들어봐 줄 수 없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수고 많았어. 고맙네. 그냥 이야기는 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이없이 지금 웃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커지면은 뭐 별로 올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정말 큰 바람이다. 예, 그냥 이번에 잡담을 했고요. 예, 저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 봤을 때는 3국에 암 걸리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되겠거니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라이언 일병이 나오면서 우리의 심경에 암을 걸리게 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적가에서 슈퍼 아주머니 있잖아요. 암 걸리게 해요. 그냥 여기 있다고 그냥 찝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인데, 키리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끝까지 나오지를 않잖아. 이건 또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면서 처음에 봤거든. 청춘물로는 선생님이 없는데 압류발이 될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나도 보면서 이 새끼 언제 나와? 그러니까 나도 이 새끼는 언제 나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막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도대체 무슨 절대적인 존재이길래 무슨 절대 반지도 아니고 뭔 소린가 했지. 살짝 그랬었지. 자, 그러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의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소설로? 근데 이 소설을 작가가 20살에 썼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0살, 만으로는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쓴 거지. 그래서 감독이 말하기를 당시 19세였던 저자가 동세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대상화하고 묘사했다. 대상화라는 건 객관하지. 이렇게 객관화하고 묘사했다. 어른이 된 후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간 후에 그 시절의 경험이나 감성과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훈수 두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쓴 게 대단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안전한 거리라는 게 그 청소년들이 겪을 만한 혼동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윤색이 되고 미화가 되고 자기는 지금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처해 있는, 그치.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작가는 그 아슬아슬한 선을 잘 탔다 이거지. 이게 일본에서는 흥행이 엄청 많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호응이 좀 좋았대. 그래서 8개월간 장기 상영이 됐다고 해. 일본 인디 영화 팬들에게 좀 지지를 많이 받은 이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 8개월이나 되면 되게 오래 상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인디 영화 중에서 8개월 이상 가는 거는 내 생각에는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가는 것도 없었어. 거의 다 돈이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지. 굉장하네. 8개월이면. 그래서 흥행 기록을 찾아봤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160만 불 정도? 15억, 20억 이 정도 한 건데 인디 영화 치고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난 편이지?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배우들이 내 생각에는 몸값이 있는 배우들이 아닌가 싶어서 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나도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시다 다이하치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네. 이 감독은 1963년생이고 도쿄 출신인데 대학은 와세다대 인문대학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일했대. 그래서 CF 감독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CF 감독 경력이 확실히 엿보이는 게 이 사람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이미지를 잘 다루는 편이고 컷이 꽤 섬세한 편이거든. 키리시마가 동아리 그만뒀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종이달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편이라 아마 CF를 촬영하면서 얻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로는 마틴 스코세이지의 택시 드라이버나 갱스 오브 뉴욕을 뽑았다고 해요. 전작 중에 본 게 있나요? 혹시 그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뒤에 거는 못 보고 키리시마랑 그리고 종이달 정리처럼 보기는 했는데 종이달 같은 경우에는 부천영화제에서 GV 시간이 또 있었어. 감독과의 대화 시간. 인기가 많았나 보네. 인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대작이었어. 예전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갈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류의 작품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말고도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는 정적이고 아름답게 묘사를 한 게 사람들한테 끌렸나 봐. 갈증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좀 잔인하고 거리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 거는 미학적이고 아름답고 여운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전작 한 3개 정도를 못 봤지만 점점 더 상승 주가를 달리는 것 같아. 뭐 현재 일본 감독 중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하고 요시다 다이하치가 가장 평판이 좋은 이런 거에 속하지. 나도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하고 종이달 2개만 봤는데 종이달 지금 상영 중이고 나쁘진 않아요. 볼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만큼 약점도 좀 많은 작품이야. 소재는 굉장히 괜찮아.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중산층의 가정주부가 은행에 취직을 하고 은행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고객의 예치금을 받아서 오는데 화장품을 사는데 돈이 모자른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꺼냈어. 물론 바로 채워 넣고 자신의 돈으로 그걸 메꿔서 입금을 시키지.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는 크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그렇게 금기를 깨고 나니까 봉인이 풀린 거지. 고삐가 풀렸어요. 그래서 일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소재 자체는 꽤 괜찮거든. 소설로 치면은 보바리 부인 같은 스토리의 연장선상이지. 그거를 처리하는 촬영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카메라의 구도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참 이거는 예술적으로 잘 처리했다, 감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씬들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으로 갈수록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찍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서사의 진행이 있더라고. 내용이? 보면서 이거는 한 사람이 감독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 좀. 이렇게 감각적이고 문학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엿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좀 더 안 싸 보이고 예술성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듯한 영화인데 그게 뒤로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 완전 설명충되고 어처구니 없는 대사들 남발하고 그래서 많이 실망은 했는데 그래도 본 게 후회되진 않았어. 영감을 얻을 만한 구석은 좀 많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
약 2만 정도 광고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 관객 수가.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인디 영화 치고는 나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점만 다듬으면 진짜 명작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이네 그러면. 앞으로 차기작도 두고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키쿠치 히로키 역의 히가시대 마사히로. 히가시대 마사히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데에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배우들은 장차 일본 배우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유망주들? 거의 집합소라고 보면 돼. 아이돌급 미모의 모델도 있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교보문고라든가 영풍문고 가면 그 일본 잡지 같은 거 진열을 해놓은 데들 있잖아요. 해외 서적 같은 거 진열해놓은 거기 보면은 얘네들도 다 있거든. 히가시대 마사히로 이 사람은 패션 모델이고. 엄친아요, 엄친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설정이 엄친아로 나오잖아.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 있고. 근데 실제로도 좀 엄친아래. 못하는 스포츠가 거의 없고 검도도 잘하고 장기나 바둑 이런 거에도 좀 소질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 투영한 것 같아. 키 187. 기생수를 보시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아, 기생수에서 악당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되게 무표정하게 나오는 게 난 영 아니다 싶었는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또 반갑긴 하더라고. 근데 그 배우가 그 배우였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을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됐던 학교 시리즈. 그렇지. 거기 보면 장혁 나오고 하지원 나오고 김민희, 제이 이런 애들도 나오고. 임수정도 있었어. 임수정도 있고. 지금 보면 꽤 네임들이 많잖아. 물론 그치. 묻힌 사람도 많지만. 아니면 뭐 순풍산부인과라든가 이거 보면 송혜교라든가 이런 유망주들 많았잖아.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드림팀인 영화이지. 난 처음 볼 때는 배우 정보를 전혀 모르고 봐서 아 그냥 뭐 잘 섭외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 돈이 들어갔을 법한 캐스팅이더라고. 정훈이가 저렇게 봤으니까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알고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이는 봤어. 예전에 내가 일본 드라마 빠져 있었을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배우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쟤 거기에서 나오네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형이 일본 유학 갔었으니까 형한테도 물어봤지. 얘네들 어느 정도 인지도냐. 그러니까 얘네들 장난 아니다. 얘네들 뭔가 되게 비쌀 텐데? 야 얘네 우리나라에서 CF 찍어도 뭐 1, 2억? 그런 유망주들이지. 첫 배우 얘기했는데 이 정도여서. 네, 시가시대 마사히로는 참고로 이 영화 때문에 상을 여러 개 받았는데 뭐 일본 아카데미 배우상도 받고 나이를 고려하면은 아마 일본의 차세대 주연급 스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인터뷰 재밌게 한 거 보니까 키리시마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키리시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전문을 남겼다고 그러던데. 센스 있네. 괜찮았어. 다음엔 마에다 료야 역의 카미키 류노스케. 이 사람이 이 영화에 출연한 출연진 중에선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해. 당연히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일본에서는 아역 배우 때부터 국민 남동생 뭐 이런 포지션이래. 그렇지. 지금은 나이를 좀 먹은 건데 그래서 한국에 대응되는 게 유승호. 맞아. 일본의 유승호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맞아. 배우만 한 게 아니라 성우 연기도 많이 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아노의 숲, 마루미 다리에티, 썸머워즈 이런 데에서 다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 계속 섭외했다는 건 뭐 밀어주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우 연기가 웬만큼 된다는 거겠지? 그치, 연기가 안 되면. 스펙이라고 있어. 그 저기 K조커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영능력자들 나와가지고 초능력 발휘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동생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갖다 느리게 만들어서 자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나는 인상 깊게 봤고 그거 말고 영화 같은 데에서는 고개를 쑥 숙이면서 흰자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눈동자를 치켜들면서 그렇게 봐. 막 그런 연기가 되게 많아. 막 째려본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승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상남자전 뭐 그런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귀여운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옛날부터 치켰다 계속 치켜뜨면서 쳐다봐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역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악당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얘는 그리고 특화돼 있는 게 20살을 넘어간 역할을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 웬만하면 다 학생이야. 고등학교 전문 배우? 나 그런 것 같아. 뭐 93년생이니까 뭐 그럴만하지. 근데 그만한 페이스가 되니까 그게 커버를 다 쳐. 그치. 난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야.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88년생인데 나왔는데 뭐
93년생이면 뭐. 나는 그 둘이 마지막에 친구처럼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막 그러면서 막 나이를 아니까. 나이도 아니고 되게 키는 어색하다. 20cm 차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그런데 그게 커버가 되는. 근데 그렇게 위화감 없었어? 그 나이에 비해선 고딩으로 보이긴 했어. 다음에는 히가시하라 카스미 역의 하시모토 아이. 얘가 배드민턴 애로 그 나왔었던 애지. 아역 배우 출신이고 패션 모델이고 전작에는 고백, 기생수, 리틀 포레스트. 고백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잠깐은 아니고 꽤 비중이 있지.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냥. 주인공인 교사와 살인범 2명 다음에 비중이지 않나? 결국에는 그 살인범 A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이런 역할이잖아. 근데 나는 이 배우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일본 여고생으로 혈특안에 나오는 애들은 내가 그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흰 머리로 나오는데 앞에 앞가르마가 있어. 걔가 무조건 주인공이야 거의. 여기에서는 단발로 나오는데 여기를 싹 쳐. 근데 앞머리는 계속 남아있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들은 꼭 그렇게 나와야 되나? 내가 상반기 결산하면서 나왔었던 퍼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학생이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일본 영화에서 여학생이 나온다고 그러면 주인공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불만이야? 아니, 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하도 일본 영화도 조금 많이 봐서 그런가?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문근영에 해당하는 뭐 캐릭터라고 해. 일본에 문근영 되게 많을걸? 예전에는 막 아오이유가 막 문근영이다 막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되게 많아. 이 사람 팬이 한국에도 좀 많더라고. 많아. 좀 인지도가 높나 봐. 근데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역변했다고. 옛날에 비해서 아역 배우 때 그 모습이 안 나온다고. 풋풋함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사진을 찾아봤는데 뭐 그런 말이 나올 법하긴 하더라고. 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뒀을 때 그 얼굴이 아니었어. 그래? 나도 얼굴이 좀 낯이 익더라고 이 배우는. 그 다음은 사와지마 아야 역의 오고 스즈카. 나는 얘는 거의 아이돌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쿠센하고 게이샤의 추억에 나왔었고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의 신인상을 탔었고요. 커리어는 이만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도 좀 비중을 줬잖아. 그런 걸 보면은 웬만큼 인지도가 있으니까. 얘가 되게 얄미운 애 아니었나? 얄미운 애? 그 막 얄밉게 말해갖고 싸다기 많은 애 있잖아. 아니. 그게 얘가 아니었어? 그 저기 키리시마 여자친구 얘는 취조학부 부장. 취족부 부장. 그 악기 부는 애였구나. 다음엔 리사 역의 야마모토 미즈키. 도쿄 슈퍼모델 콘테스트 우승자. 얘가 얘가 키리시마의 여자친구지. 근데 찾아보니까 슈퍼모델 콘테스트가 무슨 득보 대회 이런 게 아니고 나름 명망 있는 여성 잡지 한 4-5군데가 연합해서 주최를 한 거래. 그래서 우승 상금으로 100만 엔 줬다고. 그러니까 한국 돈은 1000만 원 이상 준 거지. 대단하네. 우리나라 슈퍼모델 뭐 그런 거 대회랑 비슷한 거지. 나이도 젊은 편이고 영화는 이거를 시작했대. 그럼 이게 데뷔작이야? 어. 오, 잘했네 근데 되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배우 소개 쭉 해왔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 장차 일본 영화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들이라 나는 생각을 하거든. 하다못해 조연 애들도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뒷받침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독도 커리어를 쌓고 배우들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영화가 된 거지. 뭐 그 외에 리아베 미카역, 카스미와 같이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학생으로 나왔던 시미즈 쿠루미. 얘는 94년생이고 얘가 그 짝사랑하는 애야 배구에서? 그러니까 배드민턴 같이 헷갈려. 카스미가 마에다랑 같이 영화관 가서 좀비 영화 보내. 그게 걔구나. 근데 비중은 오히려 싸대기 때리는 애보다 짝사랑하는 애가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였는데. 그래서 미야메 미카 역으로 시미즈 쿠루미가 나왔고 리사의 친구고 히로키의 여자친구 역인 사나로 마츠오카 마유가 나왔어. 얘는 95년생인데 한국에서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방영된 적인데 그거의 모델인 수험의 신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경력이 있더라고. 그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 드래곤 사쿠라 아니었나? 내가 잘 모르겠다. 맞아. 맞지? 그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아무튼 배우 얘기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일본에서 상을 몰빵 받았어. 2013년도에. 그래서 36회 일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화제 영화상, 신인배우상 이렇게 다 휩쓸었고 신인배우상으로는 히로키 역을 맡은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받았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넷팩상 감독인 요시다 다이아치가 받았고
7회 아시안 필름 어워즈에서 편집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이런 작품이 이렇게 좋은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게 되게 부러워. 솔직히 이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은 여운이 남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잖아. 근데 그 생각들이 단순하게 연기 좋았다, 내용 재밌네 그런 여운이 아니라 많이 돌아보게 하잖아.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법이고. 근데 그런 작품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벌어질 그 여파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부천영화제 내패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관객상이나 다름이 없거든. 물론 관객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저것도 매진됐었을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저 정도 상을 받았다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도 깔게 없다고 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내용을 얘기해볼까요? 네,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이라는 화면이 뜨고 장면이 전환돼요. 그래서 교무실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는 영화부장인 마에다가 자신만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내려는 견해를 밝히는데 영화부 담당 교사인 카타야마라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대여 닦아줘요 나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청춘 드라마의 속편을 한 번 더 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배구부의 상황이 나옵니다. 배구부에서는 키리시마가 동아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밝혀지죠. 그리고 서브 리베로였던 고이즈미라는 학생이 키리시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전 리베로로 임명이 됩니다. 영화 제목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래?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여 닦아줘요 나의 뜨거운 눈물을. 내 생각이긴 하지만 감독이 그게 순정물이잖아.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판처럼 나오는 것들이 거의다가 순정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 봐.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교사가 그렇게 제목을 짓고 그렇게 영화를 찍게끔 하는 거는 일본 영화 쪽에서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찍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야기가 점차 진행되면 알지만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갖다가 뭔가 표출을 해내고 싶잖아. 그런 거에 대한 표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본 것도 좀 있었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은근히 은근히 내비쳤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냥 스무스하게 흐른 것 같아.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도 좀 옛날에 그랬었던 적이 많았으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뒀대라고 제목에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의 실태와 의미 같은 거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어느 정도 노렸다고 생각해. 보통의 청춘물 같은 걸 보면은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젊은 날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고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진행되잖아. 그치, 예를 들면 워터보이즈라든지 뭐 가슴 배구 그런 거라든지 뭐 슬램덩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치. H2, 터치 이런 야구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치하야 후루 같은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야. 동아리 활동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치. 이건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기억들은 소중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아리 물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의 가치가 모호해.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의 얘기 같은 것도 보면은 동아리 활동 왜 해? 귀가부나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영화부라든지 마이너 동아리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처지잖아. 이런 걸 왜 하나 싶고 그리고 배구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구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동아리 활동을 왜 꼭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동아리들은 자기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로 많은 동아리가 존재하고 이 사이에서 학생들이 뭔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다 하나로 뭉쳐서 위아더 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분오열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영화부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부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만화부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학원 가고 그 사이에서 공통분모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동아리물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차이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이 영화부 장면에서 마에다가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를 교사에게 말하지만 교사가 청춘 드라마나 찍으라고 하잖아. 여기서도 청춘물들을 까는 거지.
교사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너희의 고민은 너희의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뜬금없고 너의 일상과 밀접하지 않은 거는 고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진짜 찍고 싶은 거는 이런 청춘물이 아니고 그런 진부한 것이 아니고 특색 있고 우리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와 맞다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청춘물이 아니라 다른 거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치. 기존의 클리셰를 일탈하는 다른 작품을 나는 쓸 거다라는 거를 관객에게 예고하고 가는 거지. 우리 형이 일본 유학 중에 우리 형이 외국인인 입장이잖아. 근데 일본인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냐고 딱 얘기를 하는 게 나 야구 동아리 있었다고 막 빠따로도 맞아봤다고 아 나도 되게 힘든 거 많이 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애가 얘기를 하더래. 이제 우리 형은 특공대 출신이니까 자신 있게 너 혹시 군대 가봤냐고 너 수류탄 던져본 적 있냐고 총 쏴본 적 있냐고 그거 아무 말도 못 하더래. 이거 궁금심이 갑자기 여기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야구 동아리가 지네들한테는 최고로 한다는 거지. 아니 수류탄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야구 동아리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니 넌 남자들끼리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벌 떨더래 그냥. 야 그럼 군대가 동아리 활동 수준인 거네 결국.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치부를 한다니까. 난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웃었다니까 난 그거 듣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걔네의 동아리 부심에 군 부심으로 맞섰는데 군대를 결국 동아리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 아니지. 스스로. 아니지. 형이 더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지. 나는 너네들보다 훨씬 고생해봤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했는데 조금 내가 마전해서 미안해요. 애초에 경쟁 대상이 아닌 걸 경쟁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빡쳤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그런 정도로 동아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나 봐. 뭐 하여튼 난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진 않잖아 사실. 수험 그치. 공부 위주고. 그렇지.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 쳐도 진짜 말 그대로 취미지 이걸로 내 장래를 나갈 생각은 안 하잖아. 만약에 진짜 내 장래로 나갈 거면은 아예 예술고등학교로 가든지 그치. 아니면 진짜 야구부나 운동부에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진로를 아예 정해버린다든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닌가 봐. 일본 같은 경우에 동아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입문하고자 할 때도 동아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운동부도 따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동아리도 되게 진지한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진지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펙 쌓거나 그런 쪽에 그게 좀 많잖아. 그래 수능 공부하기 바쁘지. 동아리 간다고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거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창업 동아리라든가 뭐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그렇지. 상업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그래. 뭐 의류를 판매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생활체육 쪽으로는 우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좀 많아서 대학교를 목표로 많이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수성이 좀 떨어지지. 근데 일본도 한국과 완전히 다른 환경인 것 같진 않아? 영화에서도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진로와 동아리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잖아. 배구부원 같은 경우도 진로 조사서 쓰느라 뭐 배구부 활동을 잠깐 빼먹기도 하고 영화에서 애들이 계속 질문하고 의구심을 품는 게 동아리 활동해서 뭐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은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대학이나 진로나 미래의 장래성 있는 것과 지금 당장의 동아리 활동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겠지. 고민 자체가 동아리냐 진로냐를 고민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진로를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지 동아리냐는 아예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선택권. 그런 점에서 아 얘는 그래도 동아리가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게 다르다는 생각이었어. 한국은 특활 진짜 요식적이지. 아무 의미 없고. 우리 뭐 CA는 CA 하면은 진짜 다음 내용을 진행해 주시죠. 이렇게 금요일의 일상이 한번 비춰지는데 그 다음에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또 금요일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금요일이지만 다른 금요일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금요일의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 이 두 번째 금요일 시퀀스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다 떠는 모습이 나오고 교사가 진로 조사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학생 그룹의 수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학생 그룹에 속하는 리사하고 사나, 미카하고 카스미 이 넷이서 수다를 떠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줘. 근데 이 사이에서 마에다가 영화 잡지를 읽고 있어. 그치 남아서. 여자애들이 잡담하다가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에다의 존재를 의식하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냥 아니, 쟤는 괜찮아 라는 시선을 공유하지. 그리고
타케우미라는 마에다의 영화부 친구가 오는데 빈축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준 다음에 사나라는 학생에게 잠깐 카메라를 맞춰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히로키의 뒷자리에 있는 아야라는 여학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여학생 그룹의 일원인 미카와 카스미가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미카는 카스미와 자신의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나는 배드민턴 레전드였다. 하지만 지금은 죽었다. 자신은 언니를 대신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식으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학생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장면을 계속 바꿔주다 보니까 줄거리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난 게 밀레노 립이라는 게 있어요. 로맨스물이 하나 있는데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그 남자 편이 있고 그 여자 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그 여자 편이 있어요. 세 편으로 나뉘는데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많기는 한데 그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랑 그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자, 그리고 제3자가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 작품 중에서 구스반 산트 감독 작품에 엘리펀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총기 난사 사건을 주되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건데 애들 시선이 여러 면으로 좀 교차돼서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랑 구도가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요일별로 나누고 금요일을 한 번씩 딱딱 내보내는 거는 요 날에도 애들마다 다 시각이 다를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감독의 메시지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작품들도 어지럽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거든. 시선을 너무 그렇게 분산시키면은 일관되게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위화감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 애들이 개성이 저렇게 독특하니까 저렇게 비춰줄만 하구나, 그렇게 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초반부를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이 영화는 군상극이잖아. 한두 명의 확실히 비중이 있는 중심 인물이 극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이 비슷한 비중을 가져가면서 이 인물들의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스토리와 각자의 갈등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열거가는 이런 구도잖아. 그런 걸 군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군상극 스타일이 위험한 게 비중이 높은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헷갈려. 이 인물 나왔다 저 인물 나왔다 장면이 전환되는데 아까 봤던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얘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됐는데 영화상으로는 이미 스토리가 이만큼 진행돼 있고, 그런 식으로 관객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로버트 알트만이 이런 군상극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이런 레전드 감독 같은 경우에도 보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앞에 있던 장면을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영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집중력 있게 잘 따라갔으면은 한 번에 이해될 수도 있지만 많은 관객들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사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잖아. 다른 시선으로. 그러면서 인물이 누군지도 헷갈리지가 않고 그 사건들의 의미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 아까 전에 배우 얘기도 했지만 극중 인물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잖아. 그거는 확실하지. 뭐 싸대기 친애 하면 바로 떠오르고, 얄미운 애 하면 바로 떠오르고, 걔 완전 모델 같았던 애 뭐 이러면 바로 떠오르잖아. 그런 게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되 조금씩 다른 핀트로 보여주니까 관객 입장에서 처음에 좀 제대로 못 보고 넘어왔어도 두 번째 보여줄 때는 이해가 되고 세 번째 보여줄 때는 완전히 구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설명하기에 꽤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설명충 느낌도 없고. 특히 첫 번째에서 그 여자애들끼리 4명이서 얘기하다가 마에다가 친구랑 같이 나갈 때 놀리잖아. 말투 갖고도 놀리고 영화 제목 갖고도 놀리고.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런 장면을 넣어주니까 시선이 확 꽂혀버리는? 아 얘네들 애들 많네. 저렇게 노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애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시껄렁하면서 놀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자애들끼리의 그 관계가 있잖아. 그게 남자랑은 또 조금 다른 그런 거 있잖아. 앞에선 이렇게 막 대면 하다가 또 뒤에 가서는 욕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 거기서 특히 여고생들이 비춰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게 확 보이니까
아 이거 벌써부터 약간 머리가 아프면서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막 사소한 다툼이나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또 키리시마가 연루돼 있으니까 이거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나? 약간 나름 궁금하면서도 학원 물이긴 한데 계속 궁금해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다음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로 또 금요일을 보여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는 좀 시퀀스가 좀 길어져요. 나왔던 장면이 또 나오는데 담임이 2학년 2학기 진로 희망 조사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고 너희들의 3학년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꼭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창가 쪽에 앉아있던 히로키가 자신의 뒤에 있는 여학생인 아야에게 저 새끼 1학기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다 라고 빈정댑니다. 그리고 히로키는 그 다음에 장면이 전환돼서 히로키는 유타와 토모히로라고 하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키리시마를 기다립니다. 근데 농구를 하기 직전에 야구부 부장을 만나요. 그래서 일요일 연습 경기에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를 받죠. 하지만 얘기만 듣고 일단 농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셋이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히로키의 뒤에 앉아있던 아야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히로키를 지켜보죠. 아야의 연심을 관객은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진행되던 와중에 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리시마가 동아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퀀스가 종료가 되죠. 색소폰 부는 소녀가 킬끔힐끔 히로키를 쳐다봤잖아.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은 들더라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금요일 장면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H2라든가 뭐 그런 만화 속에서 나오는 사랑 같은 거를 배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 색소폰 불고 있는 소녀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려 하고 있고 그런 게 에이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워주는 거 단 한 가지는 히로키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 여자애한테. 그리고 아까 전에 효식이가 얘기를 했었던 그 여자애들 간의 갈등 그런 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농구를 하고 있는 남자애들 보면서 나도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저러고 생각 없이 있었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막연히 들긴 들더라고. 사실 여기까지가 등장인물 소개지. 딱히 얘가 어떤 애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애다 라고 설명을 안 해줘도 대화나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지 여기서 사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나는 주목하는 점이 이전에는 여자애들끼리 수다 떠는 거 아 이건 딱 봐도 고등학교 여자애들이구나 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고 이번에는 남자애들끼리 야 농구나 하자 이러면서 가고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이러면서 선배한테 얘기 듣는 거 그리고 농구하면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딱 남자 고등학생들이지. 이 점에서 자연스러운 게 마음에 들어서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아시아에선 되게 남자나 여자애들이 할 법한 대화 그리고 행동들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다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일단 이거 자체만으로도 등장인물의 성격이 다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다 공통점이 크게 없다는 거야.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랄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미래도 다 각자 다르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뒤에 주제가 돼서 부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다른 영화에서 나올 법한 순정파 같은 사랑 얘기도 잠깐 나오고 여러 종류의 여자애들도 다 보여주고 뭐 영화에 완전 덕후처럼 빠져있는 그런 애들도 보여주고 더 담아내려면 더 담아낼 수도 있겠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 얘기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얘기다 라는 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까지. 그렇게 각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인물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영화의 인상도 결정이 되지. 분위기도. 분위기 설정. 얘들이 그렇게 각자 일상을 보내는 게 안락하고 편안하다기보다도 미성숙하고 비틀린 게 좀 보이잖아. 그치. 젊은 애들의 방황하는 모습? 근데 이게 대놓고 무슨 질풍노도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마다 완전히 일상이 다르고 공감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연결될 수 없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모습들? 그런 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아마 이 정도까지가 등장인물 소개라고도 볼 수 있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2부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